있다 없다? 우리가 책 제목에서 사실 눈치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과거의 부가 있었기 때문에 미래의 부라고 하는 책 제목이 나왔는데 우리가 제목을 그냥 짓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시선이 가고 이렇게 뭐 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굉장히 사실은 책 내용보다 책 제목이 훨씬 더 집중할 수밖에 없죠. 이제 출판사에서는. 그래서 이제 미래의 부라는 것은 과거의 부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과거의 부는 뭐였을까? 은행과 부동산이죠. 전통적으로 저희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가 본격화 시작되고 지금 얼마 전까지 또 얼마 전 뭐 은행은 아니지 뭐 어쨌든 우리가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 들썩거리고 있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조금 금융에 관심이 경제 이제 돈에 어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름의 단톡방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부동산, 뭐 청약, 뭐 주식 이런 정보를 주는 이런 것들 굉장히 요즘에 이 뭐 밴드나 카톡으로 묶여져서 정보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뭐 한두 군데 정도는 뭐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부동산은 지금도 들썩거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금융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미래부에서도 얘기 나왔듯이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간에 뭐 집을 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번 저는 이제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방향을 바꾼 케이스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보이지 않는 우리 인터넷상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 땅을 몇 평을 사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내 몸 지금 하나 건사하는 집은 천지백갈이다. 전문 용어로 널리고 널렸다. 뭐 이렇게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조금 책 설명을 하면서 나올 것 같아요. 자, 과거의 부는 은행과 부동산, 그리고 미래의 부는요 주식과 데이터 센터입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과거의 은행이 이제는 은행에만 돈을 맡겨도 뭔가 뭐 자산으로 이렇게 돈이 불려지는 효과가 있었다면 그 과거고, 미래는 뭐로 한다고요? 그냥 은행에 적금 넣듯이 은행에 돈을 맡기듯이 주식을 사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야 적어도 내 돈 가치를 지키든지 불리든지 둘 중에 하나. 가 이제 예전에 은행 같은 것을 이제 주식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혹시 안 녹화 좀 계시겠지만, 부탁드려요. 예? 녹화 누르셔야 돼요. 녹화. 네. 이거 녹화 짜다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녹화. Recording in progress. 예, 녹화가 필요하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주식 나 아직 좀 겁나고,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죠. 아직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학습도 하고 했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거 나는 뭐 정보도 잘 없고 잘 모르고,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이제 진짜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을 하고 안 하고 yes or no의 개념이 아니라 나는 내 금융자산 중에 그죠? 몇 퍼센트를 주식으로 하고 있어 없어? 나는 뭐 3% 해, 나는 5% 해, 난 10% 해, 난 50% 해. 이 얘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난 안 할 거다, 나는 한다, 이런 개념은 이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조금 이해되시죠? 네. 예, 그렇죠. 아침부터 정신이 없네요. 자, 그렇다는 거 약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은행같이 생각했던 개념을 이제는 주식으로 완전히, 은행이 있고 주식으로 완전히 돈을 넣어 놓는 곳, 은행이 아니고 어디다? 주식으로. 근데 이제 어떤 종목이냐를 우리가 또 오늘 이 이지성 작가께서 깨알같이 이 책에다가 써주셨어요. 이거 뒤에 배경화면 없어야 되겠다. 이거 안 비서 안 되겠네. 죄송해요. 자, 이동훈이 된 가상 배경 선택을 이걸로 하면 되죠. 오케이, 됐어. 내가 했어요. 내가 했다고. 그러면 되지. 됐어, 자,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얘기 드렸죠. 과거의 부는 은행이었다면 미래의 부는 어디라고? 그 은행 같은 개념을 이제 우리 그렇게 편안하게, 우리 은행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마음에. 이제 주식이 그렇게 편안해져야 돼요. 근데 그래 불안하잖아.
어떤 주식이냐를 이 이지성 작가가 깨알같이 써놨어요. 표지에 그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한참 내용 좀 웃었는데 그것도 표시에 이렇게 있죠. 어떻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중에 제가 책 표지를 찍어서 올려드리고 이 기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은요. 이 표지만 봐도 그냥 답이 다 나와버리는 아주 쉬운 책이에요. 정말로 쉬운 책이어서 여러분이 이 책을 잡으시면 한 3시간 만에 뭔 말인지 알겠다 딱 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3, 4시간 만에 이해를 하지만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결코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정말 제가 이제 읽어봤을 때 저도 제가 금융 공부를 이빠이 하고 제가 이 책을 거의 마지막에 읽었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근데 이지성 작가가 뽑아내 놓은 어떤 전반적인 이 책에 녹아져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저는 되게 공감이 되고 맞는 말이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과거는 은행과 부동산이었다면 지금 주식과 데이터 센터. 과거의 부동산이 지금부터 미래의 부동산은 뭐다?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부동산이 지금은 데이터 센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론 뭐 강남 불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 강남도 삐리삐리하다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강남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있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제가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냐면 어쨌든 세계 10대 도시거든요. 서울이 여러분 세계 10대 도시인 거 아십니까? 뉴욕 세계 10대 도시예요. 전 세계 글로벌하게 10위 안에 들어가는 도시가 서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강남은 살아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풀어드릴 내용으로만 보면 강남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세계 10대 도시라고 생각하면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강남이라고 하는 부분만 제가 좀 부동산으로 친다면 그건 좀 애매하다.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건데 그 외에는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지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30년을 봤을 때는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사실 좀 약간 걸러서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이 뭐 그렇게 핵심 단지에 뭐 그렇게 뭐 그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노멀하다. 뭐 그냥 집값이 크게 오르지도 뭐 크게 떨어지지도 뭐 그냥 뭐 노멀하다. 그리고 나는 심리적 안정감만 갖고 내 집 하나 있지. 그죠? 심리적 안정감만 가지고 있다면 저는 다 정리하시고 데이터 센터로 가셔라. 가상 공간에 집을 사셔라. 그 집은 100% 오른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예전에는 과거의 분은요 오프라인이었죠. 오프라인. 아주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소수죠. 그 오프라인 세상에 비한 온라인 세상은 과거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너무나 미미했어요. 지금은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이 아주 미미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가 건물주 우리가 진짜 다 되고 싶었던 게 우리 애들도 노래 불렀던 게 뭡니까? 뭐 천당 위에 주님이요 건물주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 농담으로. 근데 그것이 지금 굉장히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죠. 건물이 빈 공간인 곳이 굉장히 많고 월세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건물주가 예를 들어 1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 근데 뭐 한 4, 5억 정도 대출, 뭐 5억 정도 대출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월세를 받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충분히 가능했는데 지금은 월세가 들어오지 않고 임대가 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건물주가 하우스푸어 비슷하게 굉장히 힘들어진 경우가 뭐 전체는 안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 추세는 꺾일 수 없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부동산, 가상의 부동산으로 더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핵심은. 그 말은 이해되죠? 그럼 부동산 다 때려치우고 그 말이 아니라 부동산으로도 잘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버시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실물경제 부동산으로 1억짜리를 2억으로 해서 1억을 버신다면 그걸 데이터 센터로 넘기면 1억짜리 투자해서 10억 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로
그 과거의 부에서 미래의 부로 가는 시간이 다 엄청 당겨졌다.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건 뭐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연막을 쳐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공적 자금을 엄청 여러분도 다 그 25만 원씩 받으셨죠. 그죠? 미국은 얼마를 풀었습니까? 달러를 얼마를 찍어냈어요? 전 세계 일본은 얼마를 찍어냈어요? 한국만 찍어낸 게 아니거든요.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진짜 10,000분의 1 정도밖에 안 찍어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25만 원씩 인당 주고 뭐 저희도 꽤 받았죠. 저희 5인 식구니까. 그렇지만 우린 개인이고 기업에게는 어떤 지원해 줬을까요? 이자율을 감면해 준다든지 각종 혜택들 그다음에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게 한 업종은 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원금이 엄청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힘들다 해도 힘들지 않아요. 왜? 다 브릿지로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힘들다 하시죠. 지금 그래도 힘들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정부 자금이 빠지게 되면 지금의 힘든 것에 훨씬 더 힘들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되는데 얼마의 기간을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7년에서 8년을 잡고 있어요. 7년에서. 근데 또 변이가 또 나타났죠, 이번에. 그러니까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평균 7년에서 8년. 우리가 코로나로 지냈던 시간이 2년.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 10년이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누군가에겐 있고 누군가에는 없는 시간이 탁 주어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뭔가 인지를 한 사람에게는 이 10년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살인데 10년 뒤에는 20살이 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10년을 코로나지만 그 10년을 보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10살인데 20살인지 인지를 전혀 못해 코로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에는 그 10년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은 10년이 있고 이해되시죠? 이 차이가 뭘 만들어낸다고 얘기하냐면 여기 눈도 잘 안 비네 이제는 프레카리아트래요. 이게 지금 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프레카리아트 뭐라고 했냐면 난민을 뜻합니다. 난민. 그래서 난민이 생긴다. 난민이. 근데 그냥 난민이라고 하면 뭘 또 저렇게까지 표현을 했나 싶은데 이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글 자체가요. 불안정한 상태의 사람을 얘기한대요. 근데 이 불안정한 상태의 사람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다 난민을 떠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연막, 그러니까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정부 지원금으로 해서 안개가 자욱한 이게 서서히 그친다 안 그친다. 서서히 거치겠죠. 서서히 거치고 났을 때 두 개로 나눠진다. 하나는 난민, 하나는 완전히 갈아탄 미래부에 편승한 사람과 여전히 과거의 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제 난민 수준으로 아주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이런 얘기 들으면 그죠? 근데 이 이지성 작가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힘든 거 안다. 아는데 더 힘들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100% 더 힘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저게 솔루션을 좀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 그러면 10년 내 인생에서 이렇게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없어. 이 10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지성 작가가 엄청 심플하게 얘기해줘요. 나 이게 너무 좋았거든요. 1번도 미국, 2번도 미국, 3번도 미국, 4번도 미국, 5번도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과거의 미국은 기축통화,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강대국이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강대국이 미국이죠. 그런데 내 자식 때는 미국이 더 강력해질 것이고 내 손주 때는 더 강력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냥 가훈으로 미국이 최고다 이렇게 써놔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들의 집 가훈에 오직 미국이라 써놓으라 이 말이에요. 1등도 미국, 2등도 미국, 3등도 미국, 4등도 미국, 5등도 미국. 내가 되게 웃겼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농담처럼 할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면 참 그런데 우리가 사람으로 친다면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사람으로 치면 주식 고수거든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곳이 사람으로 치면 완전 주식 투자 고수예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과 채권에 거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있죠.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기관을 사람 개인으로 친다면 엄청난 주식 고수거든요. 수익률을 엄청 잘 내고 있으니까. 그것도 장기간. 주식 고수인데 이 주식 고수가 어떻게 하는지 엿보니까 주식, 미국 채권, 미국 주식, 미국 우량주를 장투하더라. 그래서 이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하고 있는 걸 지표를 봐도 이지성 작가가 얘기하는 1번도 미국, 2번도 미국, 3번도 미국, 4번도 미국 이 말이 맞는 거죠. 뒷받침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이 다 들고 있는데? 라고 보니까 앞으로의 먹거리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얘기합니다. 한 개는 인공지능. 인공지능 우리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제가 오늘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다. 이 책이 팔려나가는 이유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세상이 올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세상이 올 것이다. 이 세 개의 카테고리가 가장 큰 빅3인데 중요한 건 자,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가 사는 곳이 데이터 센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양대 산맥이 사는 집이 어디다?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집을 데이터 센터 집으로 빨리 옮겨야 되겠어요? 아니면 가상의 공간으로 빨리 집을 지어야 되겠어요? 땅 한 평이라도. 제가 예전에 이 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분을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는 자기 땅을 밟을 때 자기가 산 땅을 자기 땅을 밟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대요. 그러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땅 한 평, 자기 땅 한 평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봐라. 내 땅이 있고 내 땅을 밟고 있잖아. 너 그 말이 낸 거야. 난 내 땅이 없었거든요. 맞네. 나는 이 세상에 몇십 년을 사는데 내 땅 하나가 없어. 그렇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가상 공간. 우리가 쇼핑을 어디서 합니까? 음식을 어디서 시켜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4시간 중에 핸드폰 어플, 그러니까 가상 공간과 조인해서 몇 시간을 할애하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40년을 사는 동안 내 땅 한 평이 없다는 개념과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아마 20시간을 여러분은 핸드폰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일 처리를 하고 있을 텐데 그 가상 공간에 내 땅 한 평이 없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보셔라. 그래서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가 양대 산맥이고 그 양대 산맥은 이 데이터 센터를 벗어날 수 없어. 왜냐하면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저장하는 공간 데이터 센터가 어쨌든 큰 물줄기 3개인데 왜 이지성 작가가 1등도 미국, 2등도 미국, 3등도 미국이라 했냐면 이 3개의 기술 그리고 이 세계에 진출되어 있는 넘버원 차별화된 기업이 다 미국 회사인 거예요. 다 올 미국 회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애플 제가 지금 뭐 설명해야 돼요? 아니죠. 다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설명해야 돼요? 아니죠. 아마존 설명해야 됩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지금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꿨죠. 메타?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없어요. 여기 계신 분만 그러니까 모르지 않을까 알까요?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회사는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우리 생활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너네 나라 회사인데 이게 너네 나라 회사잖아. 어쨌든 여러분 저 스위스에 있는 회사 이름 알아요? 모르잖아. 저 프랑스에도 회사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여러분 필리핀에도 회사가 있고 전 세계 회사는 억수로 많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모를까? 근데 왜 이 회사는 우린 다 알까? 구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내만 몰라. 내만 알아요? 우리 애 3살짜리 5살짜리도 알아 유튜브를. 그렇죠? 자, 그러니까 미국이 1등, 2등, 3등, 4등 맞는 거예요. 근데 참 너무 안타깝다. 아니 무섭다. 무서운 건 뭐냐면 얘네들이 쉽게 얘기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인 거예요. 우리 학교로 치면 애플, 아마존, 메타, 뭐 저식이 뭐죠? 구글 이런 애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지금 현재 1등이야 1등. 근데 이 1등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선행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1등인데 지금도 이것들이 1등인데 이 1등이 그냥 아우 나 전교 1등 하고 있잖아 해서 멈추어 있지 않고 대학교 거를 선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성형외과 가면 못생긴 사람 한 명도 없다죠. 다 이쁜 것들이 더 이뻐지려고 여기 조금요 저기 조금요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필라테스를 다니고 있는데 뚱뚱한 것이 한 명도 없다는 것. 제가 제일 뚱뚱해요. 난 너무 쇼킹해가지고 좀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저는 필라테스 선생님만 날씬하고 학생은 다 내처럼 이게 서로 뚱뚱하지도 않지만 날씬하지도 않는 울퉁불퉁 뭐 이렇잖아요. 다 짝 달라붙는 옷을 입고 가니까 호흡 때문에 저 짝 달라붙는 옷을 입고 짝 달라붙는 옷을 입고 사실 갔더니 와 내가 진짜 다시 안 가고 싶더라고요. 울퉁불퉁이 적반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진짜 한 번 가고 다시 안 가고 싶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2번 가면 딱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요. 날씬한 것들이. 막 근육도 뭐 그 손도 진짜 몸매도 이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참 무서운 거죠. 누가 사업을 열심히 할까요? 잘하는 애가 더 열심히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 우리가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하면 더해졌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개념이 어쩌면 오늘 이 미래의 부라는 개념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드리고 싶은 메시지고 훨씬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보다 잘 사는 여러분 친구가 있으세요? 보면 한 번씩 속상할 때도 있어요. 보면 한 번씩 박탈감 느낄 때 있어요. 더 심해질 겁니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정보를 받아도 예를 들어 똑같은 걸 인지해도 그는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이미 부를 가지고 있죠. 크든 작든. 근데 나는 똑같은 정보를 받아도 고민하잖아요. 왜 고민할까요?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잃을 수 없고 잃으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금융 공부했잖아요. 하신 분. 왜 못했을까요?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지겠죠. 훨씬 더 심해진다. 그래서 이지성이 한 얘기는 아주 심플해요. 미국 기술주. 자, 미국 기술주를 우리가 저기 옛날 금융 공부할 때 배웠죠. 미국 기술주를 종합해 놓은 지수가 뭐다? 나스닥이죠. 미국 기술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애플 딱 꼽혀요. 저는 아마존 딱 꼽혀요. 저는 구글 딱 꼽혀요. 이러면 그냥 그 종목에 직투하시면 되겠죠. 근데 나는 그냥 미국 기술주, 아마존도 좋을 것 같고, 구글도 좋을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을 것 같고, 뭐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걔네들만 묶어놓은 기술주 지수를 나스닥, 그게 나스닥 지수죠. 그걸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이지성이 하는 말은, 미국이란 나라고, 미국이란 나라의 기술주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고 장투해라 이 말이에요. 장투의 기간을 몇 년이라고 이 이지성 작가가 얘기하냐면 30년이라. 3년 아닙니다. 3년 아니고 30년 해라. 미국 기술주를 사시고 30년 갖고 있어라. 그러면 100배가 될 것이다.
100배가 될 것이다. 뭐 이게 이 책의 처음부터 끝의 얘기예요.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엄청 심플해. 근데 이제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좀 독특한 거. 아주 막 독특한 거.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그런 얘기 해줘. 이거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잖아. 라고 되묻는다는 거죠. 근데 이지성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맞다. 이거 다 안다. 우량주 사서 장투해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애플 주식 30년 갖고 있을 수 있겠어요? 애플이라도 어떨 것 같아요? 아마존 30년 갖고 있을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애플과 아마존도요. 마이너스 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100배도 가요. 저희가 볼 때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애플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샀어. 뭐 10만 원 하지도 않지만 10만 원에 샀어. 근데 이게 2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못 가지고 있어요. 팔고 싶어 죽어요. 1억이 2억이 됐는데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된 거잖아. 이미 너무 행복한 거죠. 못 갖고 있어요. 절대 못 갖고 있어요. 그 10만 원이 100만 원 될 때까지 갖고 있는 사람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워요. 장투가. 근데 내가 10만 원에 산 얘기 마이너스 5만 원이 됐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못 갖고 있어요. 다 손절합니다. 다 손절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 주식의 주가 말고 뭐 올랐네 내렸네 이거 말고 정말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량주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 주식을 사서 그냥 내려도 예를 들어 저는 이 책에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한 번도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누가 제일 많이 들고 있어요? 이재용이 제일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써 있어요. 뭐 당연히 이재용이 많이 들고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 이재용이 자기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으로 배당을 얼마를 받을까? 저 이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책이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4천억 받아요. 매년. 4천억.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던데. 자, 그래서 어쨌든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궁금한 게 사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면, 자,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양자 컴퓨터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앞으로 우량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현재 우량주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와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회사인 거예요. 싹 다. 그렇겠죠? 관련된 회사인데, 어떻게 관련되어 있냐?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자, 보세요.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가장 4차 산업혁명 가장 핵심이 뭐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기계가 사람을 대처하는 거잖아요. 쉽게 뭐 인공지능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는데 막연한 거예요. 그 말은 아는데 피부로 와닿지 않아. 막연해.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사람처럼 기계가 하는 거예요. 기계인데 기계가 사람처럼 하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사람의 뭐처럼? 뇌처럼. 기계가 사람의 뇌처럼, 기계가 사람의 시력처럼, 시력만큼, 기계가 사람의 시력만큼, 기계가 사람의 뭐라고 합니까 이거? 귀만큼, 기계가 사람의 눈만큼, 그러니까 청력, 기계가 사람의 청력만큼, 그렇죠? 기계가 사람의 시력만큼, 기계가 사람의 손만큼, 기계가 사람의 다리만큼. 자, 인공지능의 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율주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왜 인공지능의 꽃이 자율주행일까? 자율주행에는 다 들어간다. 사람의 머리, 두뇌, 눈, 그죠?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개티 나오면 소리 들어야 안 들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저 뭐 있다. 뭐로 알아요? 우리한테 청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차에,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차에 사람의 두뇌도, 사람의 시력도, 사람의 청력도, 사람의 손과 같이, 사람의 다리와 같은 게 다 들어있는 것이 자율주행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러면 인공지능,
셰프는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손이 결합돼서 인공지능 셰프가 나오죠.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인공지능 택배는 뭐가 된가요?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손과 사람의 다리가 연결된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인공지능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 또 레벨이 있어요. 1, 2, 3, 4 인공지능 레벨이.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뭐 생각했던 것들은 보고서도 뭐 저거 우습다. 인공지능 1, 2를 다 보신 거예요. 지금 현재가 3이거든요. 근데 이 1에서 2까지 가는데 20년이 걸렸다면 2에서 3까지 가는데 10년이 걸리고 지금 3에서 4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1년. 4에서 5까지 5가 끝이에요. 인공지능 끝. 그러니까 인공지능 레벨이 5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사람하고 인공지능하고 완전히 구별 못하는 시점. 완전히 구별 못해. 이렇게 블라인드 치면 완전히 구별 못해. 이게 인공지능 5인데 이 인공지능 5가 언제라고? 2025년이라고 하거든요. 4년 후잖아요. 4년 후. 그러면 이게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상용화된다는 건데 자 보세요. 얘는 더 당겨지고 있다고도 얘기해요. 2025년에 인공지능 5가 이제 실현화되면 5로 되어 있는 기술, 그러니까 사람의 1.5 시력, 사람 청력 우리 테스트하죠. 건강검진하면 사람의 청력만큼 기계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나 너무 웃기더라고요. 우리 자동차 타시면 여러분 뭐 쓰십니까? 내비게이션. 내비에 막 이렇게 찍어요? 예를 들어 서면 이렇게 찍어요? 아니죠. 요즘은 어떻게 서면 이러면 서면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자동차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면이라면 시면 이렇게 시면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했다고. 이해되시죠? 근데 요즘은요. 내가 시면이라 했어. 예를 들어 서면을 내가 발음을 시면이라 했어. 근데 얘가 머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찾으시는 곳이 서면이십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러분 그 경험하셨죠? 여러 가지 형태에서 경험하셨죠? 요즘 그런다니까. 내가 엉뚱하게 얘기했는데요. 지가 똑바로 찾아요. 인공지능 레벨 3까지 온 거예요. 어디가? 청력이. 청력이 인공지능이 레벨 3까지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전체적으로 기술 발달해서 쫙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카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제. 지금은 복제할 필요가 없죠. 왜? 띠방한데. 아직 어설픈데 복제 안 하죠. 근데 이게 사람만큼 됐어. 기술이.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복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왜? 우리 여러분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까? 붙여넣기. 누가 쎄 빠지게 친 거 붙여넣기 하면 바로바로 가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애를 내가 글을 다 쓴 것처럼 완벽해져서 얘가 세트가 딱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붙여넣기. 그래서 이 붙여넣기가 상용화 시대인데 이게 상용화 되면서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 모두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직업 전체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의심해 보세요. 화이트 칼라, 옐로 칼라, 뭐 블루 칼라 다 필요 없어요. 의심해 보셔야 돼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라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의사 부부가 있었는데 제가 그 의사 부부한테 저희는 지금은 굉장히 가깝게 다가와 있는 사실 이런 인공지능 얘기고 제가 그분과 만났을 때 한 3년 전만 하더라고요. 이런 뭐 세상이 올 거야 이런 정도였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이제 미래 얘기를 진짜 먼 미래 같은 얘기를 한 거죠. 아니 결국에는 왓슨에게 다 진료를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병원을 꽤 크게 의사 부부가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왓슨한테 다 이 진료권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대부분의 의사들은요. 아이고 그게 이랬어요. 근데 그 의사 부부는 정확하게 저한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10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이 또 너무 인상적이더라고. 맞아요. 근데 10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10년 안에 이 모든 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의사 부부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저는 진짜 책을 읽고 막 신문 읽고 했던 얘기를
진짜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의사가 있더라니까요. 저는 그분의 그 태도 때문에 제가 더 자극을 받았어요. 엄마야 진짜 올 건갑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막 이론적으로 막 말을 던졌는데 책에서 읽은 대로 던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진짜 19명은 무슨 말인지 알지만 내 생애 아니야 이런 반응이었는데 그 의사는 10년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잘 되는 병원인 청주에서. 진짜 잘 되는 병원 진짜 막 눈코 뜰 새 없이 부부가 막 돈을 갈고리로 거는데 자기는 진짜 딱 10년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와 되게 그게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을 이해하면 우리가 다 나머지 게 아주 쉽게 이 책에 이렇게 왜 이것들이 나와 있는지가 다 대반 이해가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인공지능이 그런 거고 인공지능의 꽃이 자율주행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총체해 놓은 것이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레벨이 1, 2, 3, 4, 5가 있어요. 자, 1은 뭐예요? 지금 1입니다. 자율주행 1하고 2거든요. 1은 뭐예요? 사람이 핸들에 손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지가 운전합니다. 자율주행으로. 지가 운전하는데 사람이 핸들에 손을 떼면 띠디 이렇게 해요. 지금 손은 얹어놔요. 내가 운전 안 해도 손은 핸들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율주행 3가 되면요. 이제 사람이 안 해. 인공지능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핸들은 있어. 인공지능 4가 되면요. 인간이 운전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3에는 자율주행이 하지만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고 인공지능 4는 사람이 운전을 아예 안 해. 비행기처럼. 여러분 우리 자율주행이 진짜 될까? 이미 비행기는 자율주행이에요. 맞죠? 비행기는 자율주행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그거 다 자율주행이에요. 이륙, 착륙 빼고 다 자율주행이에요. 누가 그러면 우리는 밤새서 미국 가는데 우리 막 다 코 골고 자고 그러는데 조종사는 눈 빨갛게 이렇게 비행기 이거 핸들 잡고 있다고? 아닙니다. 같이 잡니다. 우리 잘 때 비행사도 같이 자요. 파일럿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뭐 하는데? 비행기가 운전해요. 자율주행입니다. 비행기가 자율주행인 건 아주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럼 자율주행이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왜 이 도로에는 안 되는데? 하늘엔 변수가 없어요. 하늘엔 변수가 없다고. 그쵸? 그래서 구름 위를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변수를 없애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도로에는 변수가 있어 없어요? 너무 많다. 고양이가 티 나오고 아가 갑자기 티 나오고 공이 티 나오고 신호가 있고 너무 많은 변수 때문에 기술이 더 높은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은 아주 뭐 그런 겁니다. KTX 자율주행입니다. SRT 자율주행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꾸 먼 미래라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SRT 자율주행입니다. KTX 자율주행이에요. 그냥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자율주행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변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이 도로는 너무 많은 변수들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 5가 되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것이고 제가 아까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어 나는 뭐 집은 있어 요 정도의 수준이라면 조금 다시 생각해 보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자율주행 세상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가장 서프라이즈하게 변하는 게 주거 형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정말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나이 들면 병원 옆에 살아야 된다. 나이 들면 지하철 있는 도심에 살아야 된다. 뭐 굉장히 많은 어떤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이유가 있죠. 강남이면 학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그 직장인들이 편리한 거죠. 내가 회사 출근하기 편리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강남에 살고 싶은 거예요. 왜 강남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 왜 서울 근교에 살고 싶어요? 출근을 2시간에서 하기 싫다는 거잖아. 내 회사는 다 거기 집중돼 있으니까. 내가 출근하는데 1시간, 퇴근하는데 1시간. 그거 싫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이 더 비싸도 그러니까
5분 거리에 가고 싶으니까 거기가 이제 비싸지는 건데, 비싸진 건데, 그 사무실에 대한 개념이 사라진다면, 진짜 강남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질문해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진짜 병원 옆에 살아야 돼요? 자율주행인데? 내가 무릎에 주사를 맞으려고 하면 아들을 불러가, 택시를 불러가, 이러면, 아우, 서글프니까 병원 옆에 사는 거예요. 근데 자율주행이야. 다른 사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어. 내가 내 차 가지고 그냥 가. 주사 맞으러도 가고 놀러도 가고 다 돼. 그런데 그러면 굳이 비싼 돈 주고 병원 옆에 살아야 되나? 학교 옆에 살아야 되나? 회사 옆에 살아야 되나? 내 같으면 안 살겠는데요. 내 같으면. 그러면 나라면 진짜로 그런 세상이 됐어. 그럼 박주희라면 어떻게 하고 싶냐? 저는 뷰 좋은데, 조금 한적한데, 뷰 좋은 한적한 곳에 나만의 공간으로 실내를 이쁘게 꾸며놓고, 그 집값 자체가 돈이 비싼데 안에 들어가면 썩은 거 말고, 그죠? 내가 진짜 원하는 형태로 집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내가 그 땅값보다는 내가 사는 그 안 공간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다 만들어 놓고, 거리가 조금 먼 것은 그냥 자율주행으로. 왜? 가는 시간이 나에게는 일하는 공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은 출퇴근 시간이 버리는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아깝잖아. 여러 가지. 근데 지금 내가 자율주행이 되면요. 그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 아닌데,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A존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려도 그 1시간을 내가 나름대로 다 쓸 수 있어요.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저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지금 굉장히 또 떠오르는 것 중에 뭐냐면 연계성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집에서 넷플릭스에 미스터 선샤인을 보고 있었어. 근데 내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금 좀 이동을 해야 돼. 그죠? 그러면 우리가 TV를 끄고, 예를 들면 지금은 TV를 끄고 차를 타가 막 이런 거잖아. 근데 이 집에서 내가 넷플릭스에 예를 들면 미스터 선샤인을 보고 있는 게 내가 차를 타면 바로 연결되는 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10분 봤으면 10분 1초 이렇게 바로 내가 차를 딱 타는 순간 바로 그 장면이 연계돼서 나오는 거. 그걸 지금 구글에서 기술 개발이 끝났죠. 이해되시면, 연계되는 거, 뭐든지 다 연계되는 거. 그게 드라마든 뭐든 다 연계되는 거. 연계 서비스. 집과 차가 연계되는 거. 이 사물 인터넷이라 하거든요. 연계되는 거. 그런 거. 제가 이번에 우리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나, 이거 진짜 제 사적인 얘기예요. 오징어 게임이나 지금 지옥 같은 거 보면 한국 그 치밀도, 한국 작가들의 그 구성도와 연출 능력, 그러니까 표현 능력, 이런 것이 넘버 원이 탑원이 탑원. 아무도 쫓아올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디테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좀비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좀비 영화가, 우리나라 좀비가 전 세계 넘버 원인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좀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국에서 좀비 막 이러고 탁 죽는데, 우리나라 좀비는 너무 리얼한 좀비 같은 거죠. 진짜 막 소름 끼치는 좀비 같은 거죠. 우리나라 좀비 역할의 100%는 한국 무용하는 애들이 다 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들 관절이 다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은 연기자가 좀비 역할을 한다면, 한국은 그 많은 개떼 같은 좀비들 막 죽고 쌓이고 죽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다 무용 전공한 애들이 좀비 역할을 100% 합니다. 그래서 한국 좀비가 좀비 중에 넘버 원. 어떻게 좀비가 저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엑스트라 좀비들이잖아요. 다 한국 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관절이 다 꺾이고 발레하고 이런 애들이니까 엄청 리얼한 거예요. 몸이 이렇게 꺾이고 저렇게 꺾이고 다 되는 애들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넘버 원이에요. 저는 그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와, 저는 제가 엄청 찾고 있거든요. 한국 기업을. 우리가 BT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이돌은 명확하잖아요. SM, 이렇게 명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화를, 그러니까 작가, 그 다음에 감독,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예를 들어 이쪽만 집중하는, 드라마를 집중적으로 만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만약에 설립된다면, 저는 무조건 그 주식 살 거예요. 굉장히 타고, 왜냐면, 이제부터 양극화가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양자 컴퓨터에도 양극화가 엄청나겠지만 가장 양극화는 시간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시간이 너무 남아요.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시간이 너무 남아요. 이게 슬픈 얘기인데 그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핵심 요걸 해야 되니까. 자, 아무튼 그건 또 다음에 또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자, 그래서 자율주행이 지금 5단계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이 회사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회사들은 뭐냐면, 자, 그러면 인공지능의, 인공지능, 뭐든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이꼴 센서예요. 자, 이 기계가 사람의 시력만큼을 표현해내는, 인지하는 게 우리는 세포죠. 맞아요? 자, 사람은 세포가 그것을 인지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인공지능은요, 그 사람의 세포에 우리 몇 쪽 개의 세포가 있어요. 그죠? 60쪽의 세포가 사람을 이루고 있죠. 인공지능의 세포는 반도체예요. 센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가 우리의 셀 기능과 동일하다. 이해가 좀 쉽죠? 그러면 그 셀을 만들어내는,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당연히 좋겠지. 이게 사람이 돈인데 사람은 뭐로 만들어져 있다고?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고. 인공지능이 돈인데 인공지능은 뭐로 만들어져? 반도체로 만들어져 있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반도체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로 나눠져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의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전체의 넘버원이 아니에요. 메모리 반도체의 1등, 2등이 SK.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엄청 좋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한 25%,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1 존에서 1등이 삼성. 오케이? 자, 그러면 전체의 25%니까 75%, 75%가 비메모리 반도체. 자, 그러면 메모리와 비메모리는 뭐냐면, 메모리는 정형화되어 있는 반도체, 비메모리는 유동성 있는 반도체.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비메모리 기관에서 제일 유명한 게 TSMC. 굉장히 대만의 뭐 어쩌고 저쩌고 신문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대만 업체 TSMC라고 하는 대만 업체가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럼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비메모리 부분에서 야, 메모리와 비메모리 달라지고 또 뭐로 달라지냐면 이 반도체를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이 반도체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설계도가 필요해요. 반도체를 만드는 설계도. 그죠?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설계도대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이 필요하고, 그죠? 이 공장의 기계가 필요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회사가 나오거든요. 어떤 회사가 나오냐면 여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뭐가 써져 있냐면 ASML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이죠? ASML 보입니까? 이 책에 1번으로 나오는 회사가 이 ASML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ASML이라고 하는 회사는 뭐냐면, 자, 사람의 세포에 해당되는 반도체, 이 반도체를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만들어내려고 하면 공장이 있어야 되고, 그 공장에는 그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계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ASML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공장 기계를 납품해 주지 않으면 전 세계 공장은 다 쓴다. 오케이? 그게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뭐 지랄이든 뭐든 다 상관없어. 이 회사가 너한테 기계 안 줘. 이렇게 해버리면 전 세계 공장이 다 쓴다. 독점이란 말이에요. 독과점, 독점. 그게 뭐다? ASML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들어봤죠? ASML. 어서 많이 들어봤죠? 이해사 한 거, 이해사.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예요. 장비 제조업체.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뭐 써져 있어요? 구글. 순서대로 할게요. 구글 써져 있어요. 구글. 자, 구글은 여러분이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면 선뜻 자꾸 뭘 생각? 테슬라를 떠올려요. 테슬라는 전기자동차입니다. 자, 우리가 엔진 자동차에서, 그죠?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바뀐 거 환경이 좋고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는 연비가 적게 들고 막 이런 거지만 달라진 건 없어요. 내가 운전하고 그 전기를 넣느냐 석유를 넣느냐 외에는 달라진 건 없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죠? 그런데 자율주행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전 세계 넘버원은 테슬라가 아닙니다. 그 전기자동차고 자율주행에서 넘버원은 구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구글의 웨이모라고 하는 자율주행 차가 있어요. 구글이에요, 구글. 그리고 구글은 어디에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구글이. 그래서 구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은 굉장히 심플해요. 미국이 다 가지고 있고, 미국이 갖고 있는 자기네들의 원래 선진국이어서 갖고 있는 그 혜택, 뭐 기축통화, 이 많은 것들을 그냥 나 부자니까, 나 지금 1등이니까 이렇게 과시하지 않고 이것들이 선행을 해가지고 앞으로 오는 세상도 다 독과점하고 있다. 그런 회사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럼 미국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회사를 차릴 수 있으면 좋아요. 대한민국이 그런 회사를 차릴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삼으로써 내가 일부 부의 편성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걸 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아까 말했죠? 프리카리아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당신이 미국 우량주를 사서 무조건 장투해라. 그것밖에 아니면 네가 기업을 차리든지 이 정도로 기술을 쫓아갈 수 있는 기업을 차리든지 아니면 편승하는 그 기업의 주식을 사는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라? 주식을 사서 어떻게 해라? 정말 주주의 그냥 주식을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주가 되라는 게 이재용처럼. 그 말이에요. 엄청 심플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은데? 여기 앞에 있는 이 주식 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되게 심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해줘요. 제일 처음 나온 게 뭐다? 뭘 사라 했어요? ASML을 사라 했어요. 왜 ASML을 사야 되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세상인데 그 인공지능의 꽃이 자율주행이고 그쵸? 그 자율주행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뭐다?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예요. 메모리, 비메모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지금도 우리가 자율주행이 아직 이만큼 가지 않았어도 지금 자동차 6개월, 1년 기다린 이유가 뭐 반도체 때문이라면서요. 맞죠? 근데 이게 자율주행으로 가면 갈수록 단계가 업그레이드 될수록 훨씬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도체에서 우리가 그냥 반도체라고 생각하면 메모리와 비메모리에 대한 뭐 삼성, SK, 뭐 TSMC, 파운드리 업체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거를 움직이는 그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를 움직이는 것이 뭐다? 반도체를 만든 공장 기계더라. 그쵸?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메모리에 꼽혔어 이러면 삼성전자 사면 되고 나는 비메모리에 꼽혀서 그럼 TSMC 사면 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더 큰 놈을 잡는 것이 ASML이더라. 이해되죠? 뭔 말인지? 자, 반도체를 만들려면 이 공장 기계가 없이는 답이 없다. ASML이에요. 독과점이 독점. 이 기술을 아무도 흉내도 못 낸다. 굉장히 많은 업체에서 ASML의 기술을 흉내내고자 엄청난 도전했지만 다 실패. 싹 다 실패. 그래서 독점. 얘가 돈을 부르는 대로, 얘는 값을 부르는 대로예요, 지금. 그렇다는 거다. 그 다음에 이번이 이 책에서 구글 해라. 구글은 크게 두 개예요. 크게 두 개인데 한 가지는 자율주행에서 아주 독점적인 기술을 구글이 다 가지고 있어요. 특허 구글이 다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누가 갖고 있어요? 애플이 갖고 있어요. 자율주행의 특허 기술을. 1등 구글, 2등 애플. 왜 이럴 거야?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 자, 3번 아마존이에요. 자, 아마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땐 책, 뭐 아니면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얘들은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해서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 회사예요.
아마존 수익의 33%를 어디서 가지고 있냐? 데이터 센터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클라우드 들어보셨죠? 우리가 쓰는 네이버는 서버를 가지고 있겠지. 자취 서버를. 자체 데이터 센터 갖고 있어요. 근데 일부 어디도 씁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도 써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 그래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33%를 아마존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해서. 자, 4번이 애플이에요, 애플. 자, 애플은 워런 버핏이 1등 주주로 갖고 있는 것이 애플이에요. 1등으로 갖고 있는 것이 어쨌든 애플인데, 애플 뭐 우리가 다 알죠. 자율주행, 우리가 지금 애플카를 지금 짐 쿡이 몇 년이라고 했죠? 5년 뒤인가 애플카를 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한 말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특허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카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애플카가 나오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왜냐면 애플은 매니아층이 정확하게 있어요. 애플은. 그래서 애플끼리 다 연동이 너무 쉽게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플 핸드폰에, 애플 뭐 에어팟에, 뭐 애플 뭐에, 애플 뭐 쪼지쪼 쓰고 있는 애들이 이 지금 20대 애들이잖아요. 애플카가 나왔을 때 그들은 연동되어 있는 애플카로 다 이동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애플카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다. 자, 5번이 LMT라고 해서 로키드 마틴. 이 로키드 마틴은요, 한번 들어는 로키드 마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뭐 하는 회사냐면 전투기 레이더 만드는 회사예요. 전투기 레이더 만드는 회사. 로키드 마틴. 자, 전투기 레이더를 만드는 회사를 왜 이지성 얘기했을까? 인공지능, 눈. 이해되죠? 인공지능, 눈, 레이더. 요것이 이 로키드 마틴이라고 하는 것이 또 독점이에요. 독점. 그래서 지금 이 자율주행으로 가는, 혹은 자율주행으로 가는 것에 이 레이더가 테슬라랑 비테슬라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꾸 생각이 안 나는. 테슬라 주인 이름 뭐예요? 이름? 앨런 머스크가 이 로키드 마틴의 레이더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약간의 자율주행 하다가 사고 난 적에 흰 트럭을 못 봐가지고 뭐 사람 죽은 게 있거든요. 그게 테슬라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자율주행이 허용되어 있는 도시가 있어요. 미국에. 그 도시에서는 자율주행으로 할 수 있어요. 허용되어 있는 5개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에서 자율주행으로 테슬라를 운전하고 가다가 트럭과 맞춰서 사람이 즉사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의 눈으로 트럭이 지나가는데 인공지능 자동차가 사람의 눈으로 인지를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면 인지했을 건데 인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이 회사가 나온 거죠. 대부분의 자율주행 회사들은 다 로키드 마틴의 레이더에 이 무슨 기술을 쓰는데, 테슬라는 나는 네 없어도 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안 쓴 거예요. 테슬라 자동차는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끼리 엄청 눈치 작전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TMO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생명과학입니다. 생명과학. 그 다음에 존슨은 JNJ라고 여기 밑에 이제 TMO 밑에 요 보이죠? TMO 밑에 JNJ 보이죠? 나중에 제가 이 책을 앞면을 보여드릴게요. JNJ가 존슨앤존슨입니다. 여러분 존슨앤존슨은 뭐 오일? 바디 오일?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예방의학 그 약도 신약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생명과학 예방의학으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자, 이쪽으로 가면 여기 웰스의 1번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MSFT.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는 곳이 뭐다?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그래서 1등이 아마존이라고 했죠.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색다른 데이터 센터를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뭘 제공하냐면 여러분 데이터 센터는 크게 3종류가 있어요. 1종류는 뭐냐면 그냥 공간만 대여해 주는 거. 공간만 대여해 주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IaaS 방식이라고 해요. 공간만 대여해 주는 거. 근데 PaaS 방식으로 해서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맹점으로 하는 건데 뭐냐면 네가 알아서 그 공간을 네가 알아서 꾸미는데 우리가 벽돌하고 시멘트하고 장비는 빌려줄게. 훨씬 쉽게 자기들만의 어떤 정보 공간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업체들이.
그렇죠? 그리고 돈을 조금 더 받는 형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33%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마존의 성장률은 포지션은 제일 큰 게 맞아, 아마존이. 근데 아마존의 성장률이 1, 2% 거의 유지라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현재 17%밖에 안 되는데 성장률은 60%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거의 그 데이터 센터 그 클라우드 개념이 양대 산맥으로 벌어지는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싸움이다.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열나 잘하고 있다. 맹추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 애플을 능가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슬픈 얘기가 뭐냐면 애플이 지난 몇 년간 시총 1위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총은 뭐냐면 애플이 발행한 주식이 곱하기 애플 주식을 곱하면 금액이 시총이에요. 시가총액인데 그게 이제 전 세계 기업들 중에 제일 많은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게 애플이었는데 그 애플 시총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 시총보다 많아요. 한 기업이 대한민국 전체보다 많아요.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근데 그 애플을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을 엎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엄청나게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자기는 재단만 하겠다 해서 물러서고 나서 약간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춤했는데 다시 완전히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ADBE라고 어도비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회사거든요. 그래서 각종 동영상을 다 제공해주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에키닉스라고 하는 것을 이지성 작가가 얘기해놨어요.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만드는 회사고 CRM이라고 해서 이게 되게 조금 한번 여러분이 이 독과점 회사거든요. 그래서 세일즈포스라고 하는 이게 나중에 제가 여기 요 옆에 있는 것을 다 그냥 쳐서 회사 이름을 여러분에게 다 올려놓을 테니까 요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회사들을 한 번씩 여러분이 유튜브를 한번 보시든 꾸준히 보시든 찾아보시든 공부를 해보시면 왜 이지성이 그 많은 회사들 중에 이 회사를 꼽아놨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세일즈포스라고 하는데 이 세일즈포스도 결국은 데이터 센터인데 세일즈포스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전 세계 기업이 없어요. 독과점이에요. 그런데 이 독과점이 뭐냐면 싹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집으로 친다면 인테리어를 완벽하게 다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박주희라고 하는 세일즈포스 회사 입장에서 박주희가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오려고 해. 그러면 박주희 취향대로 이 세일즈포스라는 회사가 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A부터 10까지 싹 다. 화장실은 3개로 할까요? 2개로 할까요? 3개로 할까요? 예, 알겠어요. 커튼은 초록으로 할까요? 빨강으로 할까요? 분홍으로 할까요? 예, 분홍 알겠어요. 이렇게 박주희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주는 거. 그 회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세일즈포스라는 회사가 다 만들어주고 공간도 주고. 오케이? 그게 독과점이에요. 그래서 세일즈포스가 집 인테리어를 너무 그 사람 개인 취향에 만큼 잘 만들어줘서 전 세계 기업들이 세일즈포스 기업의 이 인테리어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좀 비용이 비싸니까 좀 옮겼다가 다 개피 보고 일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다 세일즈포스로 오는 현상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세일즈포스도 굉장히 독과점 회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회사고 VZ라고 해서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SK텔레콤 같은 회사예요. 이 회사는 자, AMT 통신타워 리츠서 설명했죠. 통신 리츠 사업. 그러니까 리츠가 예를 들면 땅이기도 하지만 이 관제탑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송신탑 전체를 리츠해주기도 해요. 대여해주기도 한다. 네, 여러분 일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신타워 같은 개념이다. UNH,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에서 이것도 민간 의료보험회사예요. 그래서 요런 이 전체 것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세상이 인공지능과 양적 컴퓨터에서 이 이지성 채석이 나와요. 아이온큐라고 하는. 그래서 양적 컴퓨터 회사 이게 선두 기업 중에 가장 대표하는 게 아이온큐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근데 그 아이온큐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에 안에 나와 있어요. 아이온큐라고 하는 회사인데 너무 재밌는 거 뭐냐면 그 너무 재밌는 거 뭐냐면 여러분 구글이 자체 양적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온큐라고 하는 회사에도 지분 투자를 50%나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해되세요? 내가 우리 집에서도 빵을 굽고 있다고. 내가 식빵을 우리 집에서도 굽고 있어, 내가. 그런데 옆집 빵집 식빵 굽는데도 내가 돈을 투자해놨어.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빵이 무조건 필요해서요. 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일단 내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삑사리 쳤어. 내 빵이 맛있게 안 구워졌어. 그러면 네 빵이라도 나는 필요하기 때문에 네 빵에도 내가 돈을 투자해 놓은 경쟁업체잖아, 어떻게 보면. 아이온큐라고 하는 양자컴퓨터 회사랑 구글이 경쟁업체예요. 여기도 양자컴퓨터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 여기 기술자 여기 기술자가 달라. 그런데 이 구글이라고 하는 애는 자기네들 자체 기술에도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아이온큐에도 지분 투자를 해놨다고요. 근데 그게 구글만 그럴까? 아마존도 똑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겉으로 보면 경쟁자인데 속으로 보면 다 친척이야. 지그들끼리 다 가족이야. 다 연계돼 있어. 어디에? 기술주에. 싹 다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그냥 시총 그냥 미국의 우량주, 기술 우량주, 코카콜라 말고 나스닥. 자, 코카콜라는 S&P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말고 나스닥. 이게 이지성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미국의 기술 우량주에 투자를 하시고 장투해라. 버텨라. 몇 년을? 30년을. 이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처음이자 끝의 얘기예요. 사실 엄청 심플한 얘기예요. 엄청 심플해요. 그래서 뭐 그 나스닥에 들어가 있는 기술 그 업체들이 여기 있는 기술이랑 똑같아요. 여기 책에서 나와 있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 회사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애플, 뭐 구글 이렇게 하기가 그렇다면 ETF 상품으로 나스닥에 투자하셔도 되고, 그죠? 펀드의 형태로 나스닥에 투자하셔도 되고, 각각의 주식을 다 직투하셔도 상관없다. 그렇지만 지금 이때 안마기 이렇게 거품이 들어와 있는 이 시점에 그런 어떤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프리카레라타라 하잖아요.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저도 사실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하는데 뭐 물론 저는 이제 아메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 비즈니스에 한 90% 에너지를 쓴다면 한 10% 정도는 저도 이제 투자를 공부하고 뭐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래 맞아. 인공지능 어떤 형태로든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겠지. 자, 양적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랑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길 수 없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세금이 슈퍼컴퓨터를 도입한 이후부터요. 누락이 없는 거 아세요? 누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다 티나오고 이래요. 그게 왜? 슈퍼컴퓨터가 우리 일반 컴퓨터의 일을 1000배 빠르게, 1000배 많이, 1000배 빠르게 한 슈퍼컴퓨터거든요. 그 슈퍼컴퓨터보다 10,000배 빠르게, 10,000배 많게가 양자컴퓨터예요. 그래서 양자컴퓨터 세상은 어떤 거냐면 홀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홀로그램. 자, 홀로그램은 그냥 홀로그램?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워즈에서 봤던, 영화 스타워즈에서 봤던 죽은 엄마 볼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과거에 사는 사람과 내가 대화가 되고 그 슈퍼맨 이런 데 다 나오는 게 그게 홀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홀로그램 기술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져와야 사람의 형태를 만들고 사람의 뇌처럼 말을 하고 대화 내가 질문하면 아니 응 아니가 대화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홀로그램의 형태로 대화가 된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양자컴퓨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양자컴퓨터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세상과 양자컴퓨터는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또 왜냐면 인공지능은 시공간은 같아. 그런데 나를 대처하는 거고 인간이 잉여가 되는데 나를 대처하는 많은 것들이 생기는 게 인공지능 세상이라면 양자컴퓨터 세상은 시공간이 없어. 시공간이 없는 과거, 미래, 현재 없어.
백투더퓨처 보셨어요? 막 자동차 타면 틱 넘어가면 과거로 가고 틱 넘어가면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것이 양자 컴퓨터 세상인데 물론 이제 와닿진 않죠 우리에게. 그래서 그 세상이 되면 또 완전히 세상이 또 바뀐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 시총 안에 있는 기술주들이 싹 다 양자 컴퓨터에 투자를 다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나 기술 개발하고 있거나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아용큐 회사에 그냥 한번 보세요.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용큐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의 지금 현재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이 아용큐라고 하는 회사에 어느 기업이 투자했는지를 보세요. 어느 기업이 투자를 했는지 나와요. 네이버에 다 나와요. 아용큐 치면 영어로 I, on, Q 치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 회사에 투자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개인은 나오지도 않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다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다 나온다고. 그건 뭐예요? 결국 이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그 양자 컴퓨터도 결국은 사는 집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인공지능도 사는 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과 저기 양자 컴퓨터보다 더 큰 세상. 아까 ASML이 1등으로 나온 이유가 뭐예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엄청 중요한 거 맞아요. 사람이 세포라니까. 그러니까 그 세포 없이는 사람이 움직일 수 없잖아. 인공지능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제일 중요하지만 이놈보다 더 큰 놈이 뭐다? 그 놈을 만들어내는 거랬잖아. 그래서 ASML을 이성이 1번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데 똑같잖아요. 인공지능 세상이 어떻게 되든 양자 컴퓨터 세상이 어떻게 되든 걔네들이 살 집은 데이터 센터예요. 자, 클라우드는 데이터 센터의 일부를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우리도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거 있죠. 그냥 맛배기. 실제 데이터 센터는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는 뭐예요? 네이버 회사의 전산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움직이면 다 데이터인 거야. 움직이면. 검색이 다 데이터야. 그걸 싹 다 저장해놔야 돼. 어딘가에. 1년, 2년, 아니 몇백 년을 저장해놔야 돼. 데이터 센터 공간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그 데이터 센터의 땅 한 평을 누가 갖고 있느냐?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제일 제 나름대로 집중하는 곳은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을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먹기 위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명지, 부산 저 끝부분에 명지 있거든요. 명지에 마이크로소프트가 7조를 들여서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출하겠다는 얘기 쉽게 얘기해 한국에. 그 얘기죠. 무슨 마을에 이미 1단계 시작됐고 더 확장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 센터는 뭔데? 그 전산실이 전산실. 과거 우리 회사 다닐 때 전산실. 근데 그 전산실이 이제는 그 기업의 메인이 되는 거죠. 메인이. 그 전산실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메인이 되어버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집이나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뭐 2배 치고 10배 치고 막 이럴 것 같으면요. 당연히 뭐 하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니면 일부 금액을 빼서 아직 데이터 센터가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저는 딱 10년 보거든요. 보고 있으면 저는 강남 8억군이 된다 생각해요. 그렇게 아무튼 제 나름대로 정보를 드린 거고 여러분이 충분히 고려하시고 생각해 보셔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Recording stopped. 오늘 제가 책 얘기를 했는지 내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개인적으로 어떤 질문도 상관없어요.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는 곳은 직접적으로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투자할 수도 있어요. 니츠 상품, 미국 니츠 상품.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만 이렇게 쏙쏙쏙 뽑아놓은 ETF 상품도 있어요. ETF, 데이터 센터 ETF라고 검색하시면 여러분이 잘 모르시면 주식시장 가셔가 증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에게 데이터 센터 ETF나 주식을 추천해 주세요 하면 가장 덩어리 큰 놈으로
가장 덩어리 큰 놈으로 추천해 주실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좀 더 학습해 보시고 투자를 하셔도 되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제가 뭐 또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가상화폐가 물론 얼마 전, 물론 아직도 등락폭이 센 건 맞아요. 센 거는 맞지만 가상화폐는요. 제도권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렇게 눈을 조금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알고는 계셔야 되는 아이템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것도 한번 잘 블록체인 기술이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 중요하다. 블록체인 기술은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뭐 A다 B다 C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상화폐의 가장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블록체인 기술은 뭐냐면 락앤락통 10개를 동시에 열어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근데 손은 2개밖에 없어. 동시에 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락앤락통이 내가 반찬을 먹고 싶어. 해킹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 반찬을 먹고 싶어. 해킹해 해킹. 그런데 내가 해킹을 하려고 하면 도시락 10개를 동시에 열어야 돼. 근데 도시락 10개를 동시에 잘 못 열어요. 못 열어요. 기술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해킹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해킹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신뢰도가 엄청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뭐 갑자기 내 친구가 다른 계정으로 들어 뭐 이런 일 없었어요. 요즘 세상 살면서 그게 다 해킹 당한 거잖아요. 해킹 당한 거.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트윗을 썼는데 해킹 당했어. 그럼 그 트윗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 내가 카카오톡을 썼는데 해킹 당했어. 엄청 떨어지겠죠. 여러분 카카오 은행에 돈 넣어놓을 수 있겠어요? 해킹 당했는데? 없잖아. 지금 여러분 카카오뱅크 쓰십니까? 지금 신한은행 뭐 앱 서비스 쓰십니까? 지금 은행 안 가잖아요. 다 뭘로 하세요? 어플로 다 하잖아요. 그 어플이 해킹을 당했어. 여러분 다시 그거 쓰실 거예요? 안 쓰죠. 절대로 안 쓰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제일 최근에 신문 보시게 신문을 읽어야 돼요. 제일 최근에 미국의 석유 회사가 해킹 당한 거 아십니까? 신문 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미국의 민영인데 60%의 석유를 보급하는 정유회사가 해킹을 당했어요. 러시아 뭐 깽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아들한테 러시아 프로그램 애들한테 해킹 당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애들이 뭘 달랬냐? 비트코인 달랬잖아요. 너가 해킹 이거 풀어줄 테니까 비트코인 달랬잖아요. 이거 신문에 난 거예요. 그죠?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왜 얘네들이 비트코인 달랬을까? 왜 비트코인 달랬을까?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해킹을 당한 것도 미국 입장에서 엄청 쪽팔리는 일이죠. 미국이라는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쪽팔리는 일. 뭐라고요? 추적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탈중앙이니까. 그리고 어디서든 쓸 수 있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가상화폐를 뭐 검은 조직들이 좋아하는 돈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불론이 많고 막 했는데 어쨌든 다 종식됐어요 지금. 그리고 가상화폐는 제도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상화폐 그거를 하루 세션에 옛날에 저희가 메타버스 해드렸듯이 한번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쪽으로도 그러니까 관심이 아니고 우리는 투자는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로 위험한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을 하려고 해도 시총 1, 2 가상화폐도 시총이 있어요. 1, 2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도 비트코인 사면요 문제 없어요. 절대로 돈 잃는 일 없습니다. 버티기만 하면 내가 마이너스일 때만 안 팔면 무조건 올라오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조건 올라와요. 근데 이제 쓸데없는 거 사서 문제예요. 쓸데없는 거. 막 어떻게 된다더라. 이런 거 사서 문제지. 무조건 시총 애플 사면 절대 문제 없어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사면 문제 없어. 구글 사면 문제 없다고. 절대로. 그렇다. 수현우님 그러면 아까 전에 거기서 보면은 맨 처음에 ASML이랑 그게 세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를 살 건지 데이터 센터를 살 건지는 본인 판단인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는
이제 기술주보다는 그러니까 그건 본인의 선택인 거고 그래도 우리가 뭐냐 땅이라도 없으면은 투자의 개념으로는 데이터 센터를 더 선호를 한다. 저는 나는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이신 네.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데이터 센터 공간 안에서 10,000평, 10만 평, 100만 평을 가지고 싶은 거죠. 그거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추천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강남에 상가 사면 세 받죠? 예를 들어 여러분 상가 주인이야. 여러분이. 그럼 월세 받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있는 상가를 내가 1억을 주고 사도 이제 그거는 임대가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대가 나갔다 하더라도 세 받기가 어렵다. 과거에 비해서. 따박따박 받기 어렵다. 데이터 센터 공간도 내가 땅을 사놓으면 그 공간을 대여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 회사에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여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대여료가 월세라면 온라인 대여료가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이해되십니까? 온라인 대여. 여러분 클라우드 쓰면 돈 주잖아. 여러분 돈 안 줘요? 여러분 돈 줍니다. 돈 줘요. 어플 제가 만들려고 했잖아요. 아니 만들 건데 제가 이동훈 박주희 패밀리 어플을 만들려고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플을 만들면 그 어플에 있는 예를 들어 내가 뷰티 미팅, 건강 미팅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그 어플을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려면 그 데이터가 저장돼 있어야 되죠. 어디든. 그거를 공간을 산다니까요. 월 얼마 해서. 그 데이터를 놔두는 공간을 산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이 여러분 CPU가 왜 있는데요? 여러분 컴퓨터에 지금 이 컴퓨터 보고 이제 CPU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이 데이터 몇 메가다 샀어 안 샀어요? 12기가다 24기가다 128기가다 샀어 안 샀어요? 기가를 산 거라니까. 이 핸드폰을 산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용량을 산 거라고. 이해되세요? 용량 산 거. 여러분 128메가는 얼마 비싼데. 그래서 저 64기가 할게요. 이랬잖아. 용량 산 거야. 아, 그러면 아까 전에 네. 말씀하셨던 그 명지대 말했던 그 데이터 그 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나라의 어떤 마을을 통째로 땅을 사서 거기에 자기네들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여해주고 우린 돈을 내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주식처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땅을. 직접적으로 가서. 그렇죠. 돈이 많아야 돼. 돈이 많아야 되잖아. 땅을 사는데. 근데 내가 그만큼 돈은 없어. 그런데 나는 돈을 종잣돈을 긁어서 살 거야. 그거는 ETF 상품을 사면 되는 거죠. 어떤 회사가 자산운용사라고 하는 QQQ가 뭐냐면 QQQ라고 하는 뱅가드라고 하는 자산운용사, 박주희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가 우리 그 할아버지 존니 할아버지도 자산운용사 사장이잖아요. 자산운용사, 돈 많은 갑부, 아주 쉽게 얘기해. 갑부, 돈 많아. 나 돈 많아. 내가 데이터 센터 한 개를 통으로 샀어. 박쥐가 돈이 많아. 데이터 센터 건물을 한 통을 샀어. 그리고 그거를 고윤경한테 반평, 이승은한테 반평, 이렇게 그 상품을 만든 거야. 그게 ETF예요. ETF 상품은 주식을 그 ETF 상품이라는 주식을 누가 만들었냐면 자산운용사가 만든 상품을 사는 거예요. 자산운용사가 그러니까 삼성이 삼성 주식을 해놓은 건 삼성인 거잖아. 근데 나는 삼성은 아니야. 나도 그 돈이 많아. 내가 삼성 주식을 만주 가지고 있어. 애플 주식도 만주 가지고 있어. 마이크로소프트도 만주 가지고 있어. 내가 부자야. 또 뭐 구글도 만주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만주죠? 그거를 한 주로 세트 발이로 다시 파는 게 ETF래. 이거 이해돼요? 이해돼? 이해 안 돼요, 이거는. 이해가 안 돼. 기자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데이터 센터는 땅이잖아요.
가상 공간의 땅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클라우드는 길이잖아요. 클라우드는 데이터 방 아니에요? 센터보다 작은 개념이에요. 네네. 길인데 음. 데이터 센터는 ETF를 그 ETF 쪽으로 해서 투자를 하면 되고요. 클라우드 쪽은 따로 투자를 안 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클라우드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마존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해주고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 클라우드를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를 막아놨다 소리네. 그러면 스폰서님은 데이터 센터 그거 주식을 어느 운용사에서 사세요? 저는 자산 가상화폐로 사고 있어요. 가상화폐로 사고 계세요. 디센트로 사세요? 에? 아니에요. 저 세트로 발코인 사냐고 사고 있어요. 물어본 거죠. 세트로. 어디 하나가 특정 뭐 데이터 센터를 특정 하나를 사고 계시는지 뭐 여러 개를 사고 계시는지를 물어본 것 같아요. 송영수 대표님. 저는 가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파일코인을 사고 있어요. 파일코인이 스토리지, 저장 공간, 데이터 센터예요. 가상화폐로. 엄청나게 유력한 곳이죠. 어렵다. 어렵죠. 자꾸 들으면 자꾸 어려워. 그래서 어려워, 그죠? 근데 쉬우면 또 없어 쉬워. 그러면 쉬워. 스폰서님은 배분을 어떻게 하세요? 가상하고 주식하고? 가상하고 주식하고? 배분율요, 배분율. 100% 가상만 하고 있는데요. 파일코인을 가상화폐로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일코인이라는 게 지금 데이터 센터, 센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 코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 센터 코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엄청 쉽다니까. 그러니까 안 어렵다니까. 아니요.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식이 아니라 지금 스폰서님은 파일코인이라는 그 가상화폐가 있는 데에서 이거를 지금 사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가상화폐로. 네네네. 그 공간을 지금 확보를 하고 계시는 그렇죠. 건데 그냥 그쪽에 있는 걸로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 10,000평 샀죠. 만평 사셨어요? 네네, 가지고 있죠. 애들 때문에. 뭐 저 때는 뭐 크게 사실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 애들 제가 셋이 괜히 셋을 낳아가지고 애들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냥 파일코인이 이게 데이터 센터. 그건 진짜 제 개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라는 거예요. 개념을. 아니 단지 궁금해서요. 왜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가상화폐가 네. 비트코인이 이제 그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코인처럼 쓰이는 거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걔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축통화예요. 달러처럼. 네. 그럼 다 틀린 얘가 거네. 갖고 있는 의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축통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안전자산이 달러인 건 아십니까? 네. 왜냐면 왜 기축통화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금을 갖고 있다? 현금으로 갖고 있지 마세요. 그냥 기축통화 달러 사놓으면 돼요. 물론 달러를 환전해야 되기 때문에 환전을 가장 싸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VIP 은행을 가든 뭐 70% 80% 할인해 주는 곳을 가서 여러분이 뭐 나 한 50만 원 갖고 있어요. 그거 달러로 갖고 있으세요. 그걸 왜 현금으로 갖고 있어요? 당장 쓸 게 아니면 나 한 300만 원 갖고 있어. 1년 갖고 있을 거야. 그거 달러로 갖고 있으면 돼요. 달러로. 전 세계 가장 안전자산이 달러입니다. 오케이, 이게 이해됐죠? 그러면 가상화폐 공간에서 달러 같은 것이 비트코인이에요. 기축통화예요, 기축통화.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절대로 여러분 돈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식을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들고 파서 공부하고 이럴 거 아니면 저는 가장 안전한 요 다 써놨다니까. 여기 내 사진 찍어 올려줄게요. 얘가 이 정답을 이렇게 다 써놨다니까. 여기다가 책에다가 알겠죠? 다 주식 이름이에요. 네. 여기 것 중에 하셔서 수익을 내세요. 그쵸? 그럼 수익이 난 거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곳에 투자해도 되겠죠. 그래서 1번, 딴 거 생각하지 마. 1번은 여러분의 종잣돈을 절대 잃으면서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장 우량주에 넣어놓고
거기서 내가 100만 원 넣었는데 10만 원 주식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돈이 수익이 생겼어. 그럼 그 10만 원을 빼서 예를 들어 좀 더 내가 공격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공격적이라는 얘기 그만큼 리스크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좀 더 공격적인데 한번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 100만 원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전 진짜 비추거든요. 진짜 비추예요. 그리고 저도 진짜 돈을 많이 잃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진짜 돈을 많이 잃어보고 저도 나름대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읽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절대 그렇게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제가 저한테 여쭤보니까 제가 대답을 한 거지, 절대 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책 따라 하세요, 책.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오늘 북텔링 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여기가 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써서 올려 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거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맞죠? 자, 또 뭐 있으세요? 리더님, 네. 그냥 개인적인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큰 금액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작게 주를 한 주, 두 주 뭐 이렇게만 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네. 그러면 리더님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량주에 그 주만, 그 월마다 주를 사는 게 나을지, 사실 ETF 상품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수익이. 그래서 ETF 상품은, 아닌데 ETF 상품 수익 큰 거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일 그냥 초심자가 할 수 있는 게 ETF 상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리더님이 직접적으로 나는 애플을 완전히 공부해가지고 개념이 정확하게 있어. 그러니까 애플의 지금과 향후 미래, 그렇죠? 뭐 구글의 지금과 향후 미래,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과 향후 미래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그 주식을 한 개씩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대부분 그걸 그렇게까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결국 그들이 사업 개요로 발표해 주고 나서 저희는 알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사업 계획을 발표해도 우리가 그걸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죠. 세상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미래 세상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ETF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분산을 할 바에는 ETF를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시는 공통점이 ETF 상품이에요. 네. 왜냐면 우리가 ETF 상품은 한 주가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네. 근데 애플 사려고 하면 돈이 얼마 있어야 돼요? 한 주도 맞아요. 못 사잖아요. 물론 이제 미니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뭐 그거는 투자의 개념으로는 그냥 약간 솔솔한 즐거움이지 투자라고 보시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양쪽을 우리가 막 돈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네. 모든 걸 충족하는 가장 좀 그냥 노멀한 게 ETF 상품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지성은 그 중에서도 S&P 500보다는 나스닥을 추종해란 얘기고, 이지성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내 기술주, 미국의 우량 기술주를 투자해라는 게 이지성 이 책의 말이고, 뭐 생각에 따라서는 S&P 500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S&P 500이 급락이 없어요. 기술주는 여러분 급락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테슬라가 사람 죽였잖아요. 아니, 죽인 건 아니지만 자율주행해가지고 사람이 죽었잖아요. 트럭이랑 부딪혀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기술주들은 급락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기술주는 많이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많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어떤 아주 쌈박한 기술이 새로 나오면 또 오르겠지. 근데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S&P 500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무난하죠. 많이 안 오르고 많이 안 내리고. 그게 이제 S&P 50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투자 성향,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 금융 공부했잖아요. 내 투자금의 성격이라니까요. 근데 제가 여러분 자꾸 뭐 어떤 거 하셨어요? 어떤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의 돈이 어떤 돈인가가 중요해요. 장투를 누가 할 수 있는데요? 돈이 꾸준히 나오면 장투할 수 있어요.
응? 이지성이 그러잖아요. 그 초등학생도 아는 거를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그게 하이라이트잖아. 왜 못하죠? 다 아는데? 모르는 게 아닌데. 아는데 왜 장투를 못하죠? 내가 투자하는 투자금의 성격이 장투를 할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장투를 못해요. 빨리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빨리빨리 써야 되는 돈이니까 빨리빨리 나와야 되니까. 이걸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지 알지만 팔죠. 이걸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지 안다고요. 아는데 판다고요, 다. 왜? 장투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서 그래요. 제가 진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주식을 뭘 살까요? 뭘 아니고 현금 흐름을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현금 흐름. 저는 이지성은 자기 집 가문에 1등, 2등 뭐 다 미국이 최고다. 오직 미국이라고 쓴다고 했지만 모르는 소리예요, 저는. 오직 현금 흐름이에요. 살아보니까 안 그래요? 오직 현금 흐름이에요. 오직 현금 흐름. 오직 미국이 아니고 저는 오직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현금 흐름이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현금 흐름이 없으면 모든 게 문제가 돼요. 모든 게. 나이 드는 게 죄가 되고. 진짜 현금 흐름이야. 1번도 현금 흐름, 2번도 현금 흐름, 3번도 현금 흐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책을 써낸다면 나는 오직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써내겠어요. 이지성은 오직 미국이다. 미국의 우량주 기술주다. 이렇게 써낸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ETF를 할까요? 무슨 뭘 할까요? 이런 거보다 내가 지금 만들어낸 현금 흐름을 어떻게 5만 원을 더 늘린 현금 흐름을 만들까? 어떻게 50만 원이 매달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까? 이 50만 원을 어떻게 100만 원의 현금 흐름으로 매달 나오게 만들까?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 머리 터져라 궁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50이든 100이든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나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직 현금 흐름이라니까요. 오직 현금 흐름. 그래서 뭐 여러분 앞에 있는 아메 수단이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대단한 회사고 대단한 기회고 여러분에게 아메 비즈니스 소개하시는 분이 정말로 감사한 분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어떻게든 함께 내 현금 흐름을 어떻게 늘릴까를 함께 고민하고 궁리하고 함께 움직이고 진짜 젊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10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50만 원이라도 현금 흐름을 더 늘려놓는 거. 자식에게 가장 당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책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엄마 옛날에 왜 삼성전자 안 샀어? 엄마 옛날에 왜 애플 안 샀어? 이런 내용이 책에 있거든요. 근데 왜 엄마는 현금 흐름 안 만들어 놨어? 이 말이 제일 뼈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메 사업을 모르는 게 아니시잖아요. 아메 사업은 절대로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파는 일이 아니에요. 물건이 있을 뿐이에요. 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물건이라고 하는 생필품이 존재할 뿐이지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메인은 뭐라고요? 그걸 통한 내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흐름. 100년 뒤에도 비누를 쓸까요? 안 쓸까요? 100년 뒤에도 양치를 할까 안 할까요? 100년 뒤에도 머리를 감을까 안 감을까요? 감는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난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거를 진짜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수단을 절대로 그냥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고 뭐 나는 그런 거 나중에 눈물 줄줄 흘립니다. 70대면 60대면 내가 미쳤지. 그때 그게 뭐라고 그걸 놓치고 아마 내가 이 양자 컴퓨터가 될 거니까 홀로그램으로 나중에 미래 여러분을 다 찾아가 봐야 되겠어요. 미래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 가지고 내가 진짜 아니 진짜라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나름 금융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진짜
진짜 제일 중요한 게 현금 흐름이네. 저는 현금 흐름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해서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내가 살아보니 그리고 일을 해보니 그리고 앞으로도 누가 잘 살지를 내가 진짜 완전히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핵심 축의 현금 흐름이라는 한 단어밖에 없구나. 그걸 내가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1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셨다도 그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월세 10만 원이잖아요. 얼마나 큰 겁니까? 진짜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수단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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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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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만두 드세요. 아니 만두 자기들끼리만 먹고. 부산으로 배송할게요. 그러니까 배송 좀 해주이소. 이런 언니는 안 올걸? 안 와? 없는데? 와요? 아니, 그, 오후에 또 약속.